누구보다 행복할 줄 알았던 연애. 하지만 그 종착역은 피로 얼룩진 수술대였습니다. 가장 눈부셔야 할 청춘의 로맨스는 어쩌다 목숨을 앗아간 잔혹극으로 끝이 난 걸까요? 달콤한 사랑 뒤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2017년 2월 7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의 한 응급실에 앳돼 보이는 학생들이 한 남성을 부축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상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어 있었죠. 확인해보니까 특히 머리 쪽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두개골 내에 출혈이 있었고 목 부위에는 동맥 파열까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잖아요. 근데 왜 구급차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실려온 걸까요? 게다가 이 남성 몸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말랐더라고요. 키가 190이 넘는데 몸무게는 겨우 60kg 초반이었죠. 당연히 의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같이 온 친구들한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몸싸움이 좀 있었어요. 여자 문제로요. 아니, 지금 부상은 거의 교통사고를 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몸싸움이요? 너무 수상한 일 투성이지만 일단은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죠. 하지만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12시간에 걸친 수술에도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세상을 떠난 남성은 당시 19살이던 왕아우즈였습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시 왕아우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그는 중국 허난성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컸죠. 키는 192cm에 운동을 즐겨해서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덩치랑 다르게 성격은 또 순해서 싸움은커녕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고등학생이던 왕아우즈는 유학을 결심합니다.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홀로 타지로 향하게 돼요. 낯선 나라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했죠. 그렇게 혼자 지낸 지 1년쯤 되던 2015년 8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은 어학원에서 만난 유학생 친구들과 다 같이 놀러간 자리였어요.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동갑내기 중국인 유학생 키키였습니다. 키키도 잘생기고 성격 좋은 왕아우즈가 마음에 들었죠.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했는지 매일 연락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돼요. 왕아우즈에게는 인생 첫 연애였습니다. 1년 넘게 타지에서 혼자 버텨왔잖아요. 그에게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왕아우즈는 이 연애에 모든 걸 겁니다.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친구 키키와의 사진이 올라왔고 명품 옷, 시계, 신발, 가방, 화장품까지 여자친구가 원하면 다 사줘요. 나중에는 자기 카드를 그냥 아예 건네주기까지 하죠. 그냥 원하는 거 마음껏 사라고요. 사실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은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용돈을 주는 홍바오라는 문화가 있을 정도죠. 사실 이 문화적인 배경을 감안을 해도 왕아우즈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집안이 넉넉한 편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용돈 받아 쓰던 학생이잖아요. 그럼 그 돈 다 어디서 났겠어요? 부모님은 안 그러던 애가 자꾸 큰돈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7개월쯤 지난 2016년 3월,
부모님은 점점 변해가는 아들에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박에 빠졌나? 마약을 하나? 나쁜 친구 만나나? 결국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고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보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아우찌는 완전 당황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여친 선물 좀 사게, 용돈 더 달라,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근데 월세, 생활비까지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용돈이 절반이 되니까 여친 선물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데이트 비용을 줄이죠. 왕아우찌는 반대였습니다. 자기 삶을 졸라매요. 원래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 방을 빼고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밥값도 줄였죠. 근데 이게 웬만큼 줄인 게 아니에요. 192cm에 90kg이던 체격이 64kg까지 무려 26kg가 빠집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볼은 푹 패였고 다리에는 뼈가 보일 만큼 말라가요. 그러면서도 여자친구 손에는 항상 명품을 쥐어줬죠. 그렇게 2년간의 교제 기간 동안 키키에게 쓴 돈은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왕아우찌가 전혀 모르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키키라는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안 좋았어요. 항상 공부는 뒷전이고 관심사는 유흥과 남자들 뿐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죠. 심지어 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애들을 이간질해서 싸움까지 붙였다, 그래서 퇴학을 당했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일 뿐이지만요. 어쨌든 키키는 현재 싱가포르 학교에서 캐나다에 있는 고등학교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딱 비자가 유지될 만큼만 일주일에 이틀만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엔 뭘 했냐? 자기 조건에 맞는 남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SNS에 이성 모집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거기에 달려있던 조건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일단 멋진 문신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잘생겨야 돼.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같이 다니기 안 쪽팔리려면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아야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이 많아야지. 차 있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결혼정보회사도 이렇게까지 조건 안 볼 것 같아요. 이것저것 나열은 많이 해놨는데 어찌됐든 그녀가 가장 중요시하던 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를 통과했던 남자가 왕아우찌였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점점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주던 용돈도 절반으로 줄었고 선물도 예전 같지 않았죠. 뭐야, 이거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야 뭐야. 키키는 점점 그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왕아우찌와 만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때였는데요. 키키는 같은 학교의 한 남학생을 알게 됩니다. 동갑이던 19살이었는데 판보차오였어요. 그도 유학생이었고요. 8년간 무에타이를 수련해서 다부진 체격에 평소 명품 시계와 정장을 입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죠. 이거 딱 보니까 이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키키는 곧바로 뒷조사에 들어갔고 그의 아버지가 중국 대형은행의 간부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왕아우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재력이었죠. 키키는 왕아우찌 몰래 판보차오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환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왕아우찌도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느 정도 떴다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손길마저 피했죠. 그래도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니까 키키가 좋아하는 선물 주면서 좀 달래보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전해주기도 전에
2월 6일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은 곧 왕아우즈의 귀에도 들어가죠. 반지하에서 굶으면서 명품을 사다 바친 게 2년이에요.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화가 난 왕아우즈는 이별 즉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발렌타인데이에 무슨 선물 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받았네. 이게 네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인가 봐. 행복해라.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솔직히 다 알아챘죠. 키키와 바람남 판보차오는 이거 우리 저격한 거 아니냐 격분했어요. 특히 판보차오는 이 여자친구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면서 더욱더 분노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해명을 받아내겠다면서 그날 밤 왕아우즈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바람을 피운 쪽이 오히려 차인 사람한테 해명을 요구하러 간 거예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날 밤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왕아우즈가 나왔죠? 그랬더니 문 앞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랑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완전 열받잖아요. 결국 그도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니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당장 나가라. 화를 내는 그에게 키키는 사과는커녕 신경을 긁어요. 야, 돈도 없는 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말싸움이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는데요. 사실 이걸 싸움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왕아우즈는 키키랑 만나는 동안 26kg가 빠졌습니다. 거의 뼈만 남은 상태죠. 게다가 태어나서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요. 반면 판보차오는 8년간 무에타이로 수련을 한 유단자입니다. 왕아우즈는 뺨을 한 대 맞자마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판보차오는 그런 그를 비웃듯이 복부에 주먹을 연달아 꽂았고 팔꿈치로는 턱을 가격했죠. 결국 왕아우즈는 중심을 잃고 쓰러져요. 판보차오는 넘어진 그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코피가 터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사실 이 집안에는 이 3명 말고도 왕아우즈의 룸메이트들도 있었거든요. 깜짝 놀란 친구들이 달려와서 막 판보차오를 뜯어 말렸죠. 그제서야 간신히 구타가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판보차오는 야, 너 다시는 그런 걸 올리지 말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키키와 함께 집을 떠나요. 그 후에 왕아우즈의 상처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부어올랐고 코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죠. 결국 그는 좀 쉬어야겠다면서 2층 거실 소파에 누워서 코피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키키가 다시 찾아옵니다. 룸메들이 문 열고 얘기 들어보니까 안에다가 차키랑 그 시각 케이스를 두고 왔대요. 그것만 가져가겠다고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까지 그 난리를 피고 갔잖아요. 룸메이트들은 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니넨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집안에서 찾아보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키키는 급하다면서 좀 우리가 찾겠다 조르지. 판보차오는 우리 물건만 찾으면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아까는 내가 좀 미안했다. 누그러져서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이 거듭되는 실랑이에 룸메이트들은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키키가 또 신경을 긁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누그러진 것 같은 판보차오 혼자만 2층으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시각 왕아우즈는 소파에 누운 채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방금 겪은 그 황당한 일을 털어놓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판보차오가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이 뭐야 하면서 올라가 봤는데 그 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왕아오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판보차오는 그 위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머리를 가격하는 게 진짜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말리려던 룸메이트들까지 폭행당할 만큼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겨우 그를 떼어냈을 때 왕아오즈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룸메이트들은 바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키키가 막아섭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말래요. 판보차오도 신고하지 말라고 룸메이트들을 위협했죠. 근데 여러분, 방금까지 사람을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폭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유단자가 눈앞에서 으름장을 놓는데 당연히 겁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룸메이트들은 신고 대신 우리끼리라도 애 병원 데려가자 라면서 직접 차를 몰아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새벽 응급실 장면이고요. 왕아오즈는 캐나다에 온 지 3년 만에 1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범인도 동기도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자, 이 상황을 좀 보면 1차 구타 후에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때린 겁니다. 이건 분명 그 사이에 마음을 좀 가라앉힐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폭행을 했다? 심지어 집을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경찰은 이게 홧김이 아니라 계획된 범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보차오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요. 이거 증인도 증거도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건은 순조롭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3달도 지나지 않아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판보차오는 풀려나 버려요. 물론 아직 재판 정이니까 무죄라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보석금 35억 원을 내고 재판 때까지 자택 구급 조건으로 나왔던 거죠.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판보차오는 토론토의 고급 저택에서 머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죠. 전혀 범죄자 같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2019년 가을,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변호인단은 수임료가 시간당 수백만 원대인 유명 변호사들로 꾸려져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의 초기 진술부터 뒤집어 엎습니다. 처음 판보차오는 이렇게 진술했었어요. 나는 여자친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아오즈랑 다투던 중에 머리랑 목을 좀 때렸다 라고요. 그런데 재판에 와서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왕아오즈가 먼저 나한테 달려들어서 난 제압을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는데요. 정당방위 쪽으로 아예 노선을 튼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전화통화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왕아오즈가 2차 폭행을 당하던 바로 그 순간 통화 중이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가 모든 상황을 전해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판보차오가 야, 나 때려봐. 때려보라고. 내가 너 때려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정반대로 주장을 해요. 그 말을 한 건 왕아오즈였고 내용도 야, 때려봐. 어디 한번 나 죽여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라는 그런 그림을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난투극 한복판에서 다급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어로 들으면 두 문장이 워낙 비슷해서 직접 들은 친구조차도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통화는 증거로서의 힘을 잃게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검 결과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와요. 직접 사인이던 그 목부 위의 동맥 파열이 2차가 아니라 1차 폭행 때 이미 생겼다라는 감정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검찰의 주장은 계획적으로 물건 핑계를 대서 다시 들어가서 때려 죽였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상이 그 전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한 건 계획된 2차 폭행이 아니라 홧김에 벌어졌던 1차 몸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획 범행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체 이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2019년 10월 31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립니다. 2급 살인이 아닌 불법 행위에 의한 과실치사. 죽일 의도까지는 증명되지 않았고 그저 폭행이라는 불법 행위로 사람을 죽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1월 6일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겨우 5년이었습니다. 여기에 왕아우즈의 가족들은 분노했어요. 특히 남동생은 판보차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냐 따져묻기도 했죠. 하지만 가해자들은 끝까지 아무런 대답 없이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판보차오는 그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겨우 2년 만인 2021년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곧장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운동 열심히 해서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기도 했죠.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기지 않나요? 그럼 키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키키는 이 사건 후에 신상이 다 털리고 SNS를 지웁니다.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아예 이사를 가버려요.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얼굴을 뜯어 고쳤다,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닌다,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으로 키키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물론 직접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판보차오입니다. 하지만 두 청년의 질투심과 분노를 부추기고 사람 목숨이 오가는 그 순간까지 구급차를 막아섰던 키키.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은 키키의 양심만이 할 수 있겠죠.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밤 11시 50분. 일본 아와모리현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에서 급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남자친구를 찔렀어요. 신고자는 27살의 여성 미우라 사키코였습니다. 즉시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들 눈에 들어온 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신고자 사키코의 남자친구 30살 쿄에이였죠. 그는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피 묻은 30cm 정도 길이의 빵칼이 떨어져 있었고요. 사키코는 그를 끌어안고 쿄에이 죽으면 안 돼, 눈 감지 마,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찌른 남자를 바라보면서 오열하는 이 장면은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집에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방 안에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숨죽이고 있던 겁니다. 경찰이 구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울먹이면서 방 밖으로 하나씩 나왔죠. 이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까요? 쿄에이는 발견 당시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사키코는 그 자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어요. 대체 이 커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키코와 쿄에이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각각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싱글맘 그리고 싱글데디였다는 점이에요.
사키코는 과거에 한 남성 사이에서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어떤 사정 때문인지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이후에 아이들을 혼자 키워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쿄에이 역시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뒤에 전처와 아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던 상태였고요. 일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 둘은 그렇게 낯선 인연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최근 일본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가정 때문에 참고 버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심각해지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늦어지는 결혼,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역 커뮤니티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일본 곳곳에는 싱글맘, 싱글데디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육아 고민도 공유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사키코와 쿄에이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동거를 시작해요. 그렇게 사키코와 그녀의 2명의 아이, 그리고 쿄에이와 아이 1명, 총 5식구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가족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돈독하고 서로를 사랑했죠. 이웃들이 입을 모아서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2020년 이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내려옵니다. 사키코와 쿄에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총 4명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절대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사키코는 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엄마 역할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이면서 살았죠. 당시에 사키코는 겨우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에스테틱 살롱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가게 운영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이 와중에도 매일 아침 아이들 4명의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 행사에 다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등 엄마로서 역할 역시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NS 활동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SNS에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지내는 일상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에스테틱 살롱의 대표답게 자신을 꾸준히 가꾸고 관리하는 모습까지도 자주 공개했죠. 사키코는 그야말로 일도 육아도 자기 관리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멋진 워킹맘으로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동경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SNS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 순 없잖아요. 완벽한 워킹맘처럼 보였던 사키코에게도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술버릇이었어요. 사키코와 쿄에이는 하루가 끝나면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힐링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알코올 의존에 가까운 단계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술버릇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사키코는 원래도 좀 직설적이고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기분이 상하면 그냥 바로 표현하고 감정의 폭도 꽤 큰 편이었죠. 쿄에이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봐요. 좀 과격하기는 한데 솔직하고 매력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럼 말들을 다 받아주는 게 오히려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특히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키코의 말투는 평소보다 막 몇 배 더 날카로워지고 독해졌어요. 여기서부터 쿄에이도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근데요, 이 두 사람 정말 기가 막히게 닮았습니다.
큐에이 역시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취하잖아요. 그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튀어나왔어요. 특히 사키코의 날카로운 말투가 그의 분노를 자극했고 둘이 같이 취하는 날이면 진짜 예고된 것처럼 다툼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점점 막 욕하고 물건 던지고 결국에는 큐에이가 사키코에게 손찌검을 하는 상황까지 번지게 돼요. 어떤 날은 싸움이 너무 심해져서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끔찍한 건 이 모든 장면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옆방에서 막 숨죽여서 울면서 엄마 아빠가 고함치고 부딪히는 소리를 그대로 다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키코의 말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쿄에이의 폭력이 아이들에게까지 향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거 술버릇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완전 가정폭력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인 거죠. 결국 사키코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아이들한테도 폭력적이다. 우리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SOS 친 거죠. 경찰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실제로 큐에이한테 가서 경고도 했어요. 근데 이 이상의 조치는 못합니다. 그게 정작 사키코가 이걸 사건으로 키우는 건 싫다고 했거든요. 사키코는 이미 큐에이에게 감정적으로 꽤나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라는 선택지는 아예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한테 주의만 조금 줘라 부탁했던 겁니다. 다행히 경찰의 경고 이후로 두 사람은 술을 좀 줄여보기로 해요. 아내의 감정 표현이 살짝 직설적인 것만 빼면 그들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죠. 술만 없으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키코의 SNS에 아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업로드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마당을 관리하는 모습이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1년 3월 29일 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이들 기준으로는 꽤 오래 참아왔으니까 이 정도 마신다고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술이 들어가서 알딸딸하게 막 취기가 오르니까 주체를 못합니다. 결국 조절을 하나도 못하고 과하게 마셔버려요. 자, 술기운이 또 오르니까 다시 말싸움이 시작됐죠. 점점 감정이 과격해지고 말투도 거칠어져요. 당연히 분위기도 엉망이었고요. 이때 사키코가 쿄에이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러더니 확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열받은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쿄에이는 어떻게든 진정해보려고 막 숨 고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래, 경찰한테 경고도 받았는데 정신 좀 차리자 하면서요. 이때 사키코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30cm짜리 빵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쿄에이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예상치도 못한 공격에 피할 새도 없이 목이 칼에 찔리게 됩니다. 목은 완전 급소잖아요.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쿄에이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이러면 도주를 한다거나 좀 당황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바로 경찰을 부르던가요. 근데 사키코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피를 뿜으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찍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녀는 대체 뭘 위해서 그 잔인한 기록을 남겨둔 걸까요? 혹시 자신의 정당방위를 조작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해가지 않는 행동인 건 정말 확실하죠. 서서히 시간이 흐르니까
사키코는 술에서 점점 깨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걸까요? 119에 신고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렇게 구급대가 오고 쿄에이가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때 사키코는 오열해요. 쿄에이 제발 정신 차려 죽지 마 막 소리쳤죠. 이 사람 행동이 진짜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사키코는 체포 후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재판도 순조로울 줄 알았죠. 하지만 2022년 5월 사키코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사키코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 논리는 바로 정당방위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과거 쿄에이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서 사키코의 이가 깨지고 뼈가 부러졌던 적이 있다며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심원단이 술렁거리자 이 기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주장했죠. 사건 당일에도 말싸움이 커지면서 쿄에이가 다시 폭력을 휘두르려는 기색을 보였고 사키코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든 거다. 그러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운 나쁘게 쿄에이가 찔렸을 뿐 절대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는 게 이 사키코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평소 다혈질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순간 분노에 휩싸여서 우발적으로 쿄에이를 살해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된 게 바로 흉기인 빵칼이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빵칼은 살인 무기로 딱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결정적인 증거라고 여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사건에 사용된 빵칼은 우리가 흔히 케이크 자를 때 쓰는 그런 플라스틱 부드러운 칼이 아닙니다. 톱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촘촘히 박힌 30cm에 굳이 따지자면 좀 작은 톱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흉기로 사용되면 일반 칼만큼 치명적이에요. 살이 잘리는 게 아니라 약간 뜯겨 나가죠. 자, 검찰의 논리는 이겁니다. 진짜로 방어만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다면 굳이 길고 날카로운 30cm짜리 칼을 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위협을 할 거라면 다른 물건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 어찌 보면 치명적인 도구를 선택했다는 건 이미 분명한 사리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추가로 검찰은 사키코가 사건 당시 직접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상의 음성만이었죠. 이 영상 자체가 너무 잔혹한 형장을 생생히 담고 있어서 배심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영상 대신 음성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배심원단은 그걸 직접 듣게 됩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비명소리, 숨이 넘어가는 소리, 울음소리까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대로 전달됐죠. 실제로 배심원 중 한 명이 그 음성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재판이 잠깐 중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까지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키코는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면서 징역 16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6일 운명을 가르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키코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중요하게 봤던 건 동영상 증거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살해 장면이 막 또렷하게 찍힌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와 상황이 상당히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그걸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최소한 사건 당일만큼은 쿄에이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거죠. 오히려 사키코와의 행동은 과잉 방위, 더 나아가서 공격에 가깝다라고 봤어요.
여기에다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사키코는 끝까지 항소했지만 2023년 2월 2일 결국 모든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 남아있죠. 하루아침에 부모님 모두를 잃은 그 4명의 아이들이요. 엄마가 아빠를 공격하는 그 순간을 벽 너머에서 그대로 들어야 했던 그 공포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겠죠. 아이들은 현재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정말 술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술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깊게 쌓여있던 감정, 분노, 그리고 이 무너진 관계가 이 끔찍한 결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과 그런 남편을 술 기운에 살해해버린 아내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